에스트로겐의 임상 용도는 주로 경구 피임약과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의 대체 요법에 사용됩니다. 경구 피임약의 경우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프로게스테론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구 피임약도 존재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경구 피임약의 별명이 미니필이라고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프로게스토젠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게스토젠이 이런 프로게스테론 종류들에 대한 총칭이 프로게스토젠입니다. 자, 요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나온 김에. 자,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 있죠. 에스트로겐. 그리고 또 하나 프로게스테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으로 안드로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는 각각에 해당되는 어떤 카테고리의 총칭이고요. 요것들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호르몬들 이름이 에스트라, 다이올, 에스트리올, 에스트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안드로젠이라고 부르는 남성 호르몬의 구체적인 것으로 테스토스테론, 혹은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안드로스테네 다이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의 종류에도 천연 내인성 프로게스테론인 제가 잘못 썼네요. 게스토젠입니다. 우리가 통합적으로 부르는 건 전부 다 이름이 끝이 오젠으로 끝납니다. 오젠. 자, 프로게스테론이 있고 합성 프로게스테론은 우리가 흔히 프로게스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 여러분들 용어에서 혼돈해 하시지 마시고 에스트로겐이 맞는 거야, 에스트로다이올이 맞는 거야, 뭐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것들의 상호간의 관계, 에스트롤이나 기타 에스트로겐 종류들을 합쳐서 만들어 우리가 일컫는 큰 집합이 에스트로겐, 그리고 에스트라다이올은 이것에 속하는 부분 집합의 개념이고요. 프로게스테론과 합성 프로게스틴을 합친 것이 프로게스토젠. 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안드로스테네 다이온 같은 남성 호르몬들을 한꺼번에 일컫는 것이 안드로젠. 이런 용어를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프로게스토젠이라고 쓴 것을 여러분들이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폐경 후 호르몬 대치요법인데, 폐경 후 나타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 그리고 생식기가 기능이 감퇴되는 지뢰 위축, 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수면 교란증이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으로 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에스트로겐의 아까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뼈를 건강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골다공증, 그리고 폐경기 이후에는 이러한 지질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폐경 후에 나타나는 지질 변화는 보시는 것처럼 혈중의 콜레스테롤이나 LDL 수치가 높아짐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폐경 후 증상 완화의 어떤 지질 변화에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질 변화가 심혈관 질환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우에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을 해봤을 때는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서
폐경기에 나타나는 갱년기 때 심혈관 질환이 높아지니까 이걸 대체해서 쓰면 에스트로겐의 심혈관계에 대한 그 유익한 효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개선에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심혈관 질환이 개선되었다고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심혈관 문제가 더 생기거나 혹은 유방암 발생이 약간 증가하는 이러한 통계학적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은 작용기전상 유방암 환자나 혈액응고 질환자는 금기라는 건 이해되시겠지만 약간은 논란이 있게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심혈관 질환에서도 에스트로겐 대체요법이 심혈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금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살짝 조금 오해가 있거나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에스트로겐을 부족한 만큼 보충해주는 대체요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트로겐 자체가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혹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혈전 질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약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위험들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낮은 농도로 가능한 한 단기간에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농도로 단기간에 투여할 때는 우리가 우려하는 자궁 내막암이나 유방암의 발현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조금 잘 이해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자, 폐경 후 호르몬 대체요법을 할 때 이렇게 정상 자궁을 소유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자궁을 어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자궁을 절제한 여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성인 정상 자궁을 소유했지만 폐경에 도달해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대체요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요 경우에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거니까 우리가 에스트로겐만을 보충하게 되면 이것만을 우리가 대체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이 증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좀 반대로 막아주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병용합니다.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병용하면 프로게스테론이 유방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지만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병용했을 때는 프로게스테론이 자궁 내막암의 발생 빈도를 약 한 30% 정도 낮춰줍니다. 전체 환자의 30% 정도에서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자궁 내막암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의 이런 자궁 내막암 관련된 그런 부작용을 억제하죠. 반대하죠. 그래서 이런 프로게스테론의 병용을 우리가 흔히 opposed, 반대하는 프로게스테론 요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에스트로겐을 대체요법을 쓰는데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쓰게 되면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을 조금이라도 낮춰주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병용한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이 나타낼 수 있는 자궁 내막암의 위험률을 낮춰주는 이 opposed 병용요법을 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자궁을 절제한 여성에게는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에스트로겐만 단독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에 의한 opposed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단독 사용하는 걸 unopposed 투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unopposed estrogen administration. 자, 이 용어들 좀 생소한데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무엇을 막느냐? 막는 것은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막아준다. 뭐가? 프로게스테론이. 반면에 프로게스테론은 유방암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돼 있고요. 그래서 투약할 때
소량 투약하거나 치료 기간을 제한을 둬야 됩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그리고 투여 기간을 짧게 하면 이런 위험에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타 이제 이런 경구 피임약이나 호르몬 대체요법 위에 기타 임상 용도로는요. 자, 생식선 기능이 저하되는 환자들한테서 2차 성징을 유도할 때 이런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추가적으로 투여를 하는 것입니다. 혹은 극심한 월경통이 있거나 혹은 다모증 치료에 여성 호르몬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구 피임약으로 쓰이는 것 이외에 여성 호르몬을 피임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니까 경구 피임약 이외에 다른 방식의 피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일 임신율로 봤을 때 보시면 아무런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임신율이 굉장히 높고요. 85%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스퍼미사이드, 그러니까 요거는 정자를 죽이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살정 약물, 정자를 죽이는 약물을 썼을 때 이렇게 임신율이 한 20% 정도로 줄고, 그 다음에 다이아프레임이나 스폰지라고 하는, 다이아프람은 얇은 막을 다이아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신체에서는 횡격막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스폰지 같은 걸로 물리적으로 이런 스폰지들을 자궁 내 삽입하게 되면요, 이런 정자의 이동이, 물리적인 정자의 이동성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혹은 이 스펀지 안에 정자를 죽일 수 있는 어떤 카퍼, 구리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면 이런 것들이 정자를 사멸시키는 그러한 것이 다이아프램 혹은 스펀지고요. 임신율은 한 요 정도, 20에서 30%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법이 굉장히 용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콘돔이 있고, 콘돔의 임신율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콘돔에 너무 100%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콘돔을 사용하더라도 임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궁 내에 장치를 삽입하는 인트라유테라인 디바이스, 여성의 그 생식기에 그 T자 모양의 관을 삽입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다이아프램이나 스폰지와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T자형 장치를 자궁 내에 삽입해서 여기에서 유리내어 나오는 커퍼가 정자를 사멸시키고 또 물리적으로 정자의 이동성을 낮춰주는 그러한 장치가 있고요. 요거는 임신율이 3%, 그러니까 거의 피임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경구 피임약도 굉장히 임신율이 낮고, 난관을 절제한다 이런 건 비가역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남성의 정관을 절제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는 좋지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자, 노르프렌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임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효과적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겠지만 여성의 팔뚝 상박에다가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삽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수년 동안, 약 한 5년 동안 피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노르프렌트인데요. 이렇게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그 스틱 같은 것들을 그 팔뚝 상박 부분에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들어있는 것이 프로게스테론 성분인 레보 L형 노르게스트렐 이런 약물을 삽입하면 수년간 피임 효과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궁 내 삽입 장치인데요. 자궁 내에 이렇게 T자 모양의 장치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요 안에 보시면, 자, 요 한번 삽입하게 되면 요 기간이 이제 장기 동안 이제 피임 효과를 잃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장치를 제거를 하면 다시 가임 능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가역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요 T자, 요 튜브 안에 구리를 포함시키는데요.
구리가 서서히 유리되면서 정자의 운동을 억제하기도 하고 정자를 살멸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 구리가 정자에 대한 특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리 자체가 여러 가지 프리 라디칼들을 많이 발생하면서 거의 모든 세포들을 사멸시키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각종 공공기관이나 건물 같은데 엘리베이터나 이런 버튼 누르는데 필름 같은 걸 붙이는 경우 있죠. 그것이 특별히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특별하게 죽이는 그런 막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그 막에 이 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세균이나 세포들을 일반적으로 죽일 수 있고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증식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막을 씌우지 말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런 엘리베이터나 이런 장치들의 그런 버튼들을 아예 그냥 이렇게 쿠퍼를 포함시켜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이 구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귀하고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의 버튼을 만들 만큼 많지도 않고 가격이 비싸서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쨌든 구리가 이런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 혹은 이때 프로게스테론의 종류 한 종류인 레보 노르게스트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의 일반적인 특징들, 질내 분비물을 두껍게 해서 여기 점도를 높입니다. 끈적끈적. 그래서 정자의 운동을 억제하고 또 일부 프로게스테론이기 때문에 배란을 억제하는 그런 성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정자의 이동도 못하게 하고 정자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피임 장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요거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것, 지금 이렇게 보시는 스폰지 형태, 그리고 얇게 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이아프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직접 사용자가 간단하게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삽입할 수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카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자를 죽이는 것들을 보조적인 그런 작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정자의 침입을 막는 것 하나,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구리들이 정자를 죽이는 그러한 기전입니다. 하지만 아까 봤듯이 임신율이 한 18%에서 28% 정도 되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챕터에서 이해하셔야 된 경구피임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경구피임약, 우리가 구강을 통해서 우리 일반 알약처럼 복용하는 이제 피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크게 두 가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두 가지가 함께 사용되는 조합형 피임약, 그리고 에스트로겐 없이 프로게스테론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프로게스틴 단일 제제가 있습니다. 자, 조합형 피임약은 프로게스틴 단일 제제에 비해서 피임 효과가 더 탁월합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이 갖고 있는 각종 부작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때 이 프로게스틴 단일 제제를 사용해도 충분한 어떤 피임 효과가 조합형 피임약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이 자체도 상당한 피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조합형 피임약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함께 사용된다 할 때 이 에스트로겐으로 사용되는 구체적인 약물의 이름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파트너로 사용되는 구체적인 약물들을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트로겐 쪽으로는 사용되는 구체적인 호르몬은 에티닐 에스트라다이올, 그리고 이것의 프로드럭 형태인 메스트라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에티닐 에스트라다이올에 메틸기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이 메스트라놀이고요. 여기 생체 내에 들어가서 메틸기가 절단되면 에티닐 에스트라다이올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반대편 이제 프로게스테론 쪽에서 사용되는 것은
자, 노르게스트렐 그리고 노르에스트린드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더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 조합형 피임약은 호르몬 제제로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작용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작용들에 많이 발현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개선하고자 이런 조합형 피임약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 세대들을 구분은 뭘로 하냐면 어떠한 프로게스테론의 성분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과거에 노르에스트린드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1세대, 그리고 이 1세대에서는 부정출혈의 부작용이 많습니다. 부정출혈이라는 것은 생리기간, 이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1세대의 부정출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노르게스트렐, 이것이 2세대고요. 2세대 약물. 자, 여기서는 부정출혈의 부작용은 많이 낮춰줬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죠. 프로게스테론이 뭐랑 또 유사하냐면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나 안드로젠과도 유사한 작용을 해서 여러 또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모증, 여드름, 혹은 부종, 뭐 이러한 등등의 그런 마치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나 안드로젠이 갖고 있는 그런 부작용을 갖고 있는데 2세대에서는 부정출혈은 줄였으나 남성 호르몬 유사한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난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조합형 피임약이 에스트로겐의 어떤 약물들이 사용되고 프로게스테론 쪽에서는 어떠한 약물들이 사용되는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피닐 에스트라다이올 주된 것이고요. 프로게스테론 쪽에서는 옛날에는 노르에스트린드론, 2세대에는 노르게스트렐 혹은 여기에 이제 L형 이성질체인 레보노르게스트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조합형 피임약은 여성의 생리 주기에 따라서 28일을 한 사이클로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때 21일 동안 약물을 복용하고 7일 동안 약을 휴약하거나 혹은 그런 약은 약이 21정만 들어있겠죠. 21정만. 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어떤 복약 수용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7일을 휴학하고 나면 8일째 잊어먹고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어. 그렇다면 사람들의 복약 수용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7일간 휴학하는 동안에도 위약의 형태의 약을 계속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약만 빼먹지 않고 계속 복용만 하면 돼. 꾸준히 환자들이 할 일은. 그래서 최근에는 21일정 플러스 색깔이 다르거나 한 7정을 합해서 이렇게 28정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정은 위약, 플라시보 형태로 만들어지고 호르몬이 들어가 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휴학 기간을 두는 건 이렇게 휴학 기간을 둘 때 휴학을 하게 되면 약 한 이틀째부터 생리출혈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조합형 피임약은 작용 기전상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성선 자극 호르몬, 쉽게 하게 뭐죠? FSH, SLH 이런 것들을 억제해서 여포를 성숙하지 못하게 하고 LH가 떨어지니까 배란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자궁 내막의 분비를 변동시켜서 수정이나 착상이 잘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이겠죠. 두 번째 것은, 자, 이에 반해서 자, 조합형 피임약에는 에스트로겐이 포함되어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가지고 오는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봤던 것처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들, 또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혹은 혈전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은 수유에 영향을 줍니다. 젖 먹일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면 안 되는, 혹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스트로겐이 빠진 프로게스테론 단일 제제로 피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임 효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지 이것도 피임 효과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월경불순의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기전적으로는 프로게스테론의 단독작용, 자궁 점액물에 변화를 줘서 정자의 운동성을 막는 것, 그리고 자궁 내막을 변형시켜서 착상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기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은 자궁의 어떤 분비물의 점도를 변화시켜서 끈적끈적하게 만든다. 그리고 자궁의 모양을 내막, 수정란이 들어와서 착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착상하지 못하도록 내막을 변형시킨다. 이런 기전입니다. 자, 프로게스테론은 혈전증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조합형 피임약은 이런 분들은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프로게스테론 단일 제제가 나왔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류의 이제 경구 피임약은 사후 피임약이 있습니다. 사후 피임약.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반인들, 특히 이런 피임약을 사용하는 젊은 층에서 일부의 그런 환자들은 이 사후 피임약과 일반적으로 쓰는 경구 피임약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국이나 이런 데 근무를 하시다 보면 사후 피임약을 사러 온 목적인데 사후 피임약을 말하거나 아니면 사후 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걸 모르고 약국에 가서 피임약을 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둘러보거나 아니면 그냥 사후 피임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먹는 피임약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보면 그 환자들한테 조금 의심쩍다라는 상황이 발생되면 좀 물어보시고 어떠한 상황에 쓰는 목적인지를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원 다니는 마지막 시기에 이제 주말에만 약국에서 아르바이트 형태의 이제 파트타임 약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주말, 특히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 약국에 있으면 아침에 남자 환자들이 와서 피임약을 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표정이 뭔가 잘 모르고 이렇게 사가는 것 같은, 저한테 먹는 피임약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표정이 불안해 보이고 막 이런 표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사후 피임약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들을 구분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부끄럽거나 이런 이유에서 그런 행동을 취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했더니 아무래도 남자분이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남자 약사니까 얘기를 그래도 조금 하셨습니다. 사실 어제 여자친구와 그 사랑을 나누었는데 원치 않는 임신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위해서 약을 복용하고 싶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후 피임약을 써야 되는 경우죠. 근데 그분이 제가 물어보기 전에 사간 거는 일반적인 경구 피임약이었어요. 한 달 28일 먹어야 되는 약들. 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환자분들한테 어떤 복약 지도라든지 약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도 이제 있냐면 다른 사례는 경구 피임약의 또 다른 용도 중에 하나가 여성의 생리 주기를 변동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 휴가가 잡혔는데 하필 물놀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기에 본인의 생리 시기와 겹치는 경우, 생리 주기를 뒤로 미루거나 이런 목적으로 할 때 경구용 피임약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리 기간을 변경하려면 적어도 그 약을 복용하고 최소한 1, 2주가 지나야 그런 효과를 보는 것이지, 내가 2, 3일 후에 휴가를 가는데 지금부터 오늘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 생리 주기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형식의 잘못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고 환자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사후피임약 간단히 설명합니다. 사후피임약은 쉽게 얘기하면 경구피임약에서 호르몬의 용량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법적으로는 72시간까지 복용을 해야 사후피임의 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농도의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용 환자의 40% 정도에서 오심구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후피임약을 복용했는데 복용 후 3시간 내에 구토를 했다 그러면 이 약이 체내에 들어가 작동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한정을 더 복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복약 기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주성분은 프로게스테론과 글루코콜티코이드 리셉터에 대한 기량약인 미페프리스톤이 굉장히 높은 농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미페프리스톤은 글루코콜티코이드 리셉터 기량약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황체를 녹이는 황체 용해 효과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미페프로스톤을 황체 용해약이라고도 하고 또한 글루코콜티코이드 기량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사후피임약은 프로게스테론, 고농도의 프로게스테론과 미페프로스테론의 그런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고 기능적으로는 이 고농도의 호르몬이 자궁 내막을 탈락시켜서 수정란이 착상되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고농도의 호르몬을 포함하기 때문에 난임 혹은 자궁의 임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용하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 말고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경구피임약이 최근에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TV에는 요즘에 나오진 않고 각종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경구용 피임약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광고하는 게 많아서 사용하는 그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경구 피임약의 아주 기본적인 이제 복약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경구 피임약은 일단 매일 먹는 것인데요. 하루 좀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는 시간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호르몬이 오심구토,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약의 정해진 순서대로 보통 약에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부터 21번까지 복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7일간 휴약을 하시고 혹은 어떤 약은 1번부터 28번까지 약을 쭉 드시면 됩니다. 그럼 그 중에 1번부터 21번까지는 호르몬이 포함된 것, 그 다음에 22일부터 28일까지는 플라시보 약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바쁘게 이제 살다 보면 이 약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복용을 잊어버린 경우에는 약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가장 빠른 시간에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은 주기 동안 계속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정을 한꺼번에 복용하셔도 됩니다. 내가 어저께 약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2정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약을 끊게 되면 이제 21일 투약하고 7일 휴약을 하게 되는데 그 휴약할 때 이틀째부터 이제 생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휴약 기간이 끝나면 7일간이 끝나면 이제 새로운 이제 피리어드, 새로운 주기의 약을 이제 1번부터 다시 드셔야 되는데 그때 생리가 길게 되어 있으면 약을 먹으면 안 되는가 싶어서 약을 안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시지 마시고 휴약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휴약 7일을 하시고 그 다음날 바로 7일 휴약하시고 바로 새로운 피임약 주기를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규칙적으로 이렇게 약을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표 60-2는 각종 경구 피임약의 이제 몇 가지 예들입니다. 상품명들이 쭉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에스트로겐에 사용되는 약물이 뭐가 있는지
보신 바와 같이 대개 에트닐 에스트라다이올, 이것의 프로드로긴 메스트라놀. 에스트로겐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게스테론 쪽으로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노르에스테드론, 요게 1세대라고 그랬죠, 1세대. 그래서 부정출혈의 그런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2세대로 나온 것이 노르게스테롤 2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용 투여하는 이 경구 피임약에서는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데, 그 부작용들이, 이 부작용의 원인이 에스트로겐인지 부작용의 원인이 프로게스테론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중에서 에스트로겐 성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바로 가슴에 통증이 온다든지 편두통 혹은 오심구토 같은 것들은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주로 나타나는 것들은 여드름이나 다모증 같은 안드로겐과 유사한 작용들, 혹은 부종이나 체중 증가 같은 미네랄로 콜티코이드와 비슷한 작용들은 이런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까지 나왔고요. 3세대, 4세대로 가면서 프로게스테론의 종류가 바뀌면서 이러한 부작용들의 패턴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걸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세대. 자, 노르에스테드론이 이제 사용되고요. 여기서 부정출혈 부작용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의 정도를 제가 플러스 3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요 플러스 3의 부정출혈 부작용을 기억을 하시고 뒤에 표로 가겠습니다. 자, 1세대에서 노르에스테드론이 있었고요. 부정출혈의 부작용이 플러스 3번이었습니다. 요걸 기억하시고, 요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2세대가 프로게스틴 성분이 노르게스트렐입니다. 그러면 1세대에 비해서 부정출혈은 다소 감소했고요. 다만 부종이나 다모증, 여드름 같은 안드로겐이나 미네랄로 콜티코이드 유사한 부작용들은 좀 증가했어요. 그리고 혈전의 위험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3세대로 가면 3세대의 약물은 데서노르게스트렐이고요. 이때는 부정출혈은 더 감소했어요. 하지만 그리고 부종이나 다모증, 여드름증 요것도 다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혈전의 위험은 조금 더 높아졌어요. 4세대로 가면 이때 쓰이는 프로게스테론은 드로스피레논이라는 프로게스테론이 쓰이고, 이때는 부정출혈이나 부종, 다모증, 여드름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혈전의 위험이 제일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경구용 피임약입니다. 자, 이러한 그 세대별 특징을 기억해 두시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1세대 부정출혈의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2세대로 만들었는데, 2세대에서는 부정출혈은 줄어들었으나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그 미네랄로 콜티코이드 유사한 작용들이 조금 많아지고, 3세대 가면 부정출혈도 줄어들고 이런 부작용도 줄어든다. 근데 2세대, 3세대, 4세대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혈전의 부작용은 점점 커지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갈수록 부정출혈이나 부종이나 여드름의 이 부작용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주요한 추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피임약들을 보시면요. 일단 형태가 단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모노페이식 조합형 약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조합형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함께 들어있고 모노페이직, 그냥 일정하게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바이페이직, 트리페이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내분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분비 호르몬은 맥동 쪽으로 분비가 되죠. 근데 그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용되는 약은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괴리감, 이 차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겠죠. 자, 이런 부작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 호르몬들의 작용을 생리적인 그런 변동과 유사하도록 약물의 용량과 이 복용하는 시기들을 조절한 것이 이렇게 이상이라고 하는 건 두 번에 나눠서 용량을 다르게 투여하는 것. 3상이라는 건
세 구간으로 나눠서 용량을 다르게 투여하는 것. 그 다음에 사상으로 가면 더 세분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경구용 피임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은 2상, 3상, 4상을 우리 흔히 멀티페이스 경구 피임약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은 이겁니다. 단상형, 일정하게 작용하는 것들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투여 일정과 제형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시켰냐면 호르몬의 총 용량은 줄이고 자연스러운 생리주기를 모방하도록.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지 이것들의 원래 약물의 목적인 피임 효과에서 차이는 모노페이직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보고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생리주기를 모방하도록 이렇게 호르몬의 용량도 줄이고 투여하는 일정도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것이 멀티페이직 경구 피임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런 여성 호르몬은 경구용 피임약 혹은 호르몬 대체제 이외에도 각종 호르몬과 관련된 암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유발되는 유방암. 자, 모든 유방암이 아닙니다. 유방암 중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발현이 증가한다든지 혹은 에스트로겐에 센시티브한 그런 유방암인 경우에 이렇게 고용량의 에스트로겐, 우리가 아까 봤던 이거 비스테로이드 형태죠. 스테로이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약물인 DES, 다이에틸스틸베스테롤 같은 것들을 고용량으로 투여하게 되면 고용량, 오히려 에스트로겐을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막겠죠. 그런 작용 기전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방암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별로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대한 작용이 다른 그런 약물 타목시펜이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선택적인 에스트로겐 리셉터 모듈레이터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효능약이나 기량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듈레이터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조직에 따라서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대한 작용이 다른데, 이 경우에 유방 조직에서는 타목시펜은 기량약으로 작용하고, 자궁에서는 이것은 효능약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유방에 대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방암, 에스트로겐에 대한 민감성 유방암의 치료 혹은 예방에 타목시펜을 사용할 수 있고요. 타목시펜은 여러분들이 또 떠올려야 되는 것이, 타목시펜은 대사를 통해서 보다 강력한 활성을 띤 대사체로 전환됩니다. 근데 이 대사를 시키는 효소, 사이토크롬 D2-6, 요거에 대한 유전적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사 효소의 활성이 강한 사람들은 타목시펜에 대한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고, 이 효소의 발현이 낮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타목시펜에 의한 항암 효과가 낮을 수 있다. 우리 약물 유전학에서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그쪽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학습을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 밖에 이제 프로게스틴도 에스트로겐 관련 약물에 비해서는 유방암 관련해서는 프로게스테론이 효과가 없거나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프로게스테론은 어디에 영향이 있어요? 자궁 내막암 방지에는 프로게스테론이 역할을 한다. 프로게스틴 투여 시 약 환자의 3분의 1에서 증상이 완화된다. 그래서 우리 대체요법 할 때 에스트로겐이 나타낼 수 있는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투여하는 것을 우리가 오포즈드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궁을 절제한 사람은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프로게스테론 없이 에스트로겐만 단독 투여하는 걸 언오포즈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성뿐만 아니라 이 여성 호르몬이 남성에서 생기는 전립선암에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전립선암에 특히 여기 왔던 DES 같은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요, 요 DES와 같은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이나 혹은 혈중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립선에서 이것이 에스트로겐의 어떤 기량작용에 의해서 전립선에 대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DES가 아주 대표적인 전립선암 치료 약물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신장 종양에도 프로게스테론이나 아니면 메드록시 프로게스테론, 아스테이트 같은 그런 약물들이 신장 종양에 사용될 수 있고요. 요거 전립선암에서 여성 호르몬이 사용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런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면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그 상위 단계 성샘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FSH나 루테나이징 호르몬이 억제가 되면 이것이 난소뿐만 아니라 남성의 생식기에 자극을 해서 남성의 그 호르몬 생성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따라서 혈중에 돌아다니는 안드로겐의 농도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연유로 전립선암의 치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성 호르몬 작용할 때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인자들을 보면 대사 관련돼서 자, 천연 여성 호르몬은 자, 간에서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경구 투여 불가합니다. 따라서 합성품들은 경구 투여가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있고 에스트린일기가 치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봤던 에스트리닐, 에스트라다이올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구 흡수가 가능한 제제다. 그리고 일반적인 알부민이 아닌 보다 선택적인 이런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에 결합을 한다. 하지만 우리 아까 봤던 DES,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에 사용되었던 DES, 비스테로이드 구조를 갖고 있는 DES는 단백 결합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대사가 느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용성 치환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이스터 본드를 통해서 지용성 물질이 치환된 경우는 이것이 서서히 유리돼서 작용 시간을 증가시키는 어떤 약제약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해당되는 것들이 에스트라다이올에 벤조에이트를 붙이거나 발로레이트를 붙이거나 카프레이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이스터를 통해서 작용 지속 시간을 증가시킨 사례들입니다.